내 이름은 이선우, 29의 청각 장애인 배달 기사다. 세상의 소리는 내게 먼 이야기였다. 새소리, 빗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세계 바깥의 일이었다. 나의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갔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거리로 나섰다. 헬멧 속에 작은 공기 진동만이 내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도시의 풍경은 늘 분주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흐름을 유지했다. 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능숙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입 모양을 읽거나 스마트폰의 문자 앱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내게는 일상이었다. 때로는 나의 느린 소통 방식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나는 사람들의 동정이나 연민을 원치 않았다. 그저 나의 방식으로 조용히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내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다. 바로 뛰어난 관찰력과 비상한 기억력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거나 복잡한 거리의 풍경 속에서 미세한 디테일을 찾아내는데 탁월했다. 한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사진과 같은 기억력은 나만의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나만의 조용한 세계 속에서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작은 원룸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나의 열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퇴근 후 나는 흙냄새 가득한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고 도자기를 빚었다. 흙을 만지고 불과 만나는 과정은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비밀스러운 열정은 바로 건축 디자인이었다. 나는 밤늦도록 낡은 스케치북에 복잡한 건물, 설계도를 그리거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다. 그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하지만 감히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나의 소중한 꿈이었다. 나의 스케치북은 나의 유일한 비밀 공간이었다. 나의 오른쪽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섬세하게 새겨진 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느 건축 현장에서 추락할 뻔한 아이를 구하려다 난 상처였다. 당시 나는 청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이를 구해냈지만 나는 바닥으로 떨어져 이 흉터를 얻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흉터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증거라고 말했다. 그 흉터는 내게 세상의 소리를 잃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배달 주문을 받거나 길을 찾고 때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다. 나의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조금 달랐다. 특별히 커스터마이징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음성인식 기능과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이 강화되어 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 앱에는 나조차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가끔씩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화면에 스쳐 지나가거나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메뉴들이 나타나곤 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나는 빗속을 뚫고 배달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다. 빗소리가 헬멧을 때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저 빗줄기가 시야를 흐리는 것만이 느껴졌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짐들을 모두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의 짐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짐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할머니는 나의 친절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총각, 정말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네.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의 겉모습은 차가웠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었다. 나는 다시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나의 심장은 따뜻하게 고동쳤다. 나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유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유리를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갑질 사장이었다. 그는 도시 중심계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의 사장이었다. 그는 늘 명품 옷을 걸치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다.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타인을 깔보는 듯했다. 나는 그 레스토랑에 몇 번 배달을 가본 적이 있었다. 그는 늘 나의 청각장애를 비웃었고 내게 불쾌한 언행을 일삼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묵묵히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았다. 배달 시간이 조금 촉박했지만 나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여 음식을 건네주려 하자 갑질 사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야, 너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다 식었잖아. 너 같은 벙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과 격렬한 몸짓에서 나는 그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입력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아직 따뜻합니다. 나의 메시지를 본 갑질 사장은 비웃으며 나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나의 스마트폰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가 나의 세상마저 부순 것이다. 야, 너 같은 벙거리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휴대폰을 만져. 내까지 벙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레스토랑에 발도 들이지 마. 내가 너 같은 건 이 바닥에서 영원히 못 서게 해줄 거야. 그의 입모양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손은 나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손바닥이 나의 뺨을 때리는 감각은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울렸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나를 휘감았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깔보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모두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고요한 세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바닥이 닿았던 자리는 뜨거웠지만 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나의 스마트폰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비록 소리는 없지만
나는 나의 방식으로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야 말 것이다.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재능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를 응징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고유한 세계를 침범한 자에게 나의 존재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갑질 사장의 폭력은 나의 세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스마트폰은 산산조각 났고, 나의 뺨에는 그의 오만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이었다. 번거리 주제에라는 그의 입모양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의 침묵이 그의 오만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에게 나의 존재를, 나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줄 때였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스마트폰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나의 세상이 부서진 듯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욱 강렬한 의지를 다졌다. 나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전 모델과 똑같은 내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종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나의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했다. 나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커스터마이징된 애플리케이션의 숨겨진 기능들이 이제는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가끔씩 화면에 스쳐 지나가던 알 수 없는 코드들,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메뉴들이 내게 의미심장한 힌트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 속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갑질 사장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스토랑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는 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고 직원들에게는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의 통화 내용, 그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의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겨 넣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의 은밀한 통화였다. 그는 레스토랑 안에서는 늘 휴대폰을 숨기듯 통화했지만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서는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과 몸짓,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에서 나는 그의 대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는 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불안한 듯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통화 내용 중에는 불법, 거래, 뒷돈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타났다. 나는 그가 단순한 갑질 사장이 아니라 어떤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레스토랑에 배달을 가는 다른 배달 기사들에게도 접근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갑질 사장의 평소 행실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분노를 다잡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나의 친구, 탐정 일을 하는 최명수에게 연락했다. 명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준우 씨의 실종 사건 때부터 나를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갑질 사장의 사진과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보여주며 그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선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단순한 갑질 사장이 아닌 것 같아. 그의 뒤에 뭔가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명수는 나에게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나를 돕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갑질 사장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명수는 내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갑질 사장의 본명은 박정우였고 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던 전과자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전과를 숨기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마약 밀매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아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불법 사업을 위한 위장막이었고 나의 사고는 그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정의 실현을 향한 강렬한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명수에게 박정우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나는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의 숨겨진 기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의 직감은 이 앱이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연구했다. 숨겨진 메뉴와 코드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나의 비상한 기억력과 섬세한 관찰력은 복잡한 코드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나는 이 앱이 일반적인 통신 앱이 아니라 암호화된 통신 기능과 실시간 정보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치 나만의 비밀 요원 도구 같았다. 나는 이 앱이 누군가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의 청각장애를 알고 내게 이 앱을 준 것이라고. 나의 존재를 아는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를 돕고 있었다. 나는 이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박정우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의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수상한 인물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비밀을 기록했다. 그의 은밀한 거래 현장, 불법 자금 세탁 과정, 그리고 마약 밀매 현장까지.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스마트폰에 담았다. 협박 메시지는 여전히 매일 밤 내게 날아왔다. 박정우는 내가 자신의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나지 않자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의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나의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을 배치하여 나를 감시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도예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나의 스케치북은 이제 나의 꿈을 넘어 나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나의 비상한 기억력과 섬세한 관찰력을 활용하여 박정우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의 은밀한 거래 장소, 그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 그리고 그의 조직 구성도까지. 나의 스케치북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명수에게 연락했다. 명수야, 박정우가 내일 새벽에 레스토랑에서 은밀한 거래를 할 거야. 마약 밀매의 현장이 될 것 같아. 내가 모든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선우야, 조심해야 해. 그들은 위험한 놈들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명수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명수와 함께 박정우의 마약 밀매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한 자에게 나의 존재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갑질 사장 박정우가 던진 폭력은 나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부서진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나의 목소리였다. 번거리 주제라는 그의 비웃음은 내 청각이 아닌 영혼을 때렸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침묵은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가 되었다. 나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그를 통해 드러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고동쳤다.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곧바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마련했다. 이전 모델과 동일한 기종으로 내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최적화된 기기였다. 나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평소에는 그저 소통 도구였던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의 숨겨진 기능들이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가끔씩 화면에 스쳐 지나가던 알 수 없는 코드들,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메뉴들이 내게 의미심장한 힌트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앱이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갑질 사장 박정우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스토랑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고 직원들에게는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의 통화 내용,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의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겨 넣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그의 은밀한 통화였다. 그는 레스토랑 안에서는 늘 휴대폰을 숨기듯 통화했지만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서는 거리낌 없이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과 몸짓, 그리고 그의 얼굴 표정에서 나는 그의 대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는 늘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불안한 듯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통화 내용 중에는 불법, 거래, 뒷돈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나타났다. 나는 그가 단순한 갑질 사장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레스토랑에 배달을 가는 다른 배달 기사들에게도 접근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갑질 사장의 평소 행실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분노를 다잡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탐정 일을 하는 최명수에게 연락했다. 명수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선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단순한 갑질 사장이 아닌 것 같아. 그의 뒤에 뭔가 더 큰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명수는 내게 경고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나를 돕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명수는 내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갑질 사장의 본명은 박정우였고 그는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마약 밀매에 연루되었던 전과자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전과를 숨기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마약 밀매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아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레스토랑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불법 사업을 위한 위장막이었고 나의 사고는 그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정의 실현을 향한 강렬한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명수에게 박정우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수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나는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의 숨겨진 기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나의 직감은 이 앱이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연구했다. 숨겨진 메뉴와 코드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나의 비상한 기억력과 섬세한 관찰력은 복잡한 코드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다. 나는 이 앱이 일반적인 통신 앱이 아니라 암호화된 통신 기능과 실시간 정보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치 나만의 비밀 요원 도구 같았다. 나는 이 앱이 누군가에 의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의 청각장애를 알고 내게 이 앱을 준 것이라고. 나의 존재를 아는 누군가가 나의 옆에서 나를 돕고 있었다. 나는 이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박정우의 불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의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수상한 인물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비밀을 기록했다. 그의 은밀한 거래 현장, 불법 자금 세탁 과정, 그리고 마약 밀매 현장까지. 나는 모든 것을 나의 스마트폰에 담았다. 박정우는 내가 자신의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나지 않자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의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나의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을 배치하여 나를 감시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그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도예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새로운 건축 디자인을 스케치했다. 나의 스케치북은 이제 나의 꿈을 넘어 나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나의 비상한 기억력과 섬세한 관찰력을 활용하여 박정우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케치북에 담았다. 그의 은밀한 거래 장소, 그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 그리고 그의 조직 구성도까지. 나의 스케치북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나의 스케치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이자 전략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명수에게 연락했다. 명수야, 박정우가 내일 새벽에 레스토랑에서 은밀한 거래를 할 거야. 마약 밀매의 현장이 될 것 같아. 내가 모든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명수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선우야, 조심해야 해. 그들은 위험한 놈들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내가 옆에 있을게. 명수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명수와 함께 박정우의 마약 밀매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다. 새벽 3시, 나는 오토바이를 몰고 박정우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거리는 고요했고 밤 공기는 차가웠다. 레스토랑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나는 레스토랑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레스토랑에 접근했다. 레스토랑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레스토랑 안에는 박정우와 함께 서너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마약이었다. 나는 나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려 애썼지만 나의 청각으로는 불가능했다. 나는 나의 특수 앱을 실행시켰다. 앱은 자동으로 주변 소리의 진동 패턴을 분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려 했지만 복잡한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졌다.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다. 위험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나는 레스토랑 옆 건물의 낡은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창고 지붕은 미끄러웠지만 나는 나의 민첩한 움직임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레스토랑 뒷문 위에는 작은 환기구가 보였다. 나는 환기구 위로 몸을 숙여 안을 엿보았다. 환기구는 열려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나의 스마트폰을 환기구 틈에 바싹대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나의 특수 앱이 그들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의 일원이었고 박정우의 레스토랑은 그들의 마약 유통을 위한 거점이었다. 그들은 나를 포함한 여러 배달 기사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이 나의 순진함과 나의 청각장애를 악용하여 나를 범죄에 끌어들였다니. 나는 그들의 대화와 마약 거래 현장을 모두 나의 스마트폰에 담았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의 눈은 차가웠다.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환기구에서 몸을 빼내려 했다. 그때 레스토랑 안에서 박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야, 저 뒤에 혹시 누가 얼쩡거리는지 확인해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들킨 것일까?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레스토랑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의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둔 헬멧을 집어들더니 내 스마트폰이 부서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내던져 부수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나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부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창고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나의 다리는 아팠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나의 등장에 놀란 듯 몸을 굳혔다. 네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를 향해 흔들었다. 화면에는 그들의 마약 거래 현장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나의 행동에 놀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그 순간 레스토랑 뒷문이 다시 열리고 박정우와 다른 남자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야, 저 번거리 새끼가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박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응징해야 했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고유한 세계를 침범한 자에게 나의 존재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레스토랑 뒷골목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이 내게 달려드는 순간 나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오토바이 위 헬멧이 부서지는 소리가 없었기에 오히려 그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시각적으로 내게 전달되었다. 그의 입모양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듯했다. 나는 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나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그 안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은 내게 싸울 용기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을 넘어선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지각을 동원했다. 시선은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그들이 휘두르는 주먹과 발길질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나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나는 그들의 공격 패턴을 읽어내며 영리하게 대응했다. 나의 청각이 없었기에 오히려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파고들거나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게 힘을 주는 부적 같았다. 젠장, 이 번거리 새끼가. 박정우는 내가 쉽게 제압되지 않자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입모양을 움직였다. 그는 더욱 맹렬하게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에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나의 손은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다. 나의 특수 앱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내가 명수에게 미리 보냈던 비상호출이 작동한 것이 분명했다.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은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시 주춤했다. 젠장, 경찰이다. 도망쳐. 박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부하들을 재촉했다. 그들은 마약 봉투와 현금을 든 채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기억했다. 경찰들이 레스토랑 뒷골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놀란 듯 달려왔다. 나는 그들에게 도망친 범인들의 방향을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경찰들은 곧바로 그들을 뒤쫓아갔다. 나는 나의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 그리고 나를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들은 나의 스마트폰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나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복수심으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냈고 마침내 박정우의 음모를 밝혀냈다. 명수가 병실로 찾아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선우야, 정말 대단해. 네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명수의 든든한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 무너졌을 것이다. 경찰은 나의 제보와 스마트폰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국제적인 마약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고 박정우의 레스토랑은 그들의 마약 유통을 위한 거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의 사고는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정원 NIS에서 개발한 비밀 통신 앱이었다. 나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청각 장애를 가진 나를 국정원이 어떻게 특별 요원으로 만들었는지는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나의 과거, 나의 기억 속에는 알 수 없는 공백이 존재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사고와 손목의 흉터, 이 모든 것이 국정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국정원 요원들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나의 과거와 나의 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어릴 적 국정원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고아였다고 했다. 나의 뛰어난 관찰력과 비상한 기억력은 어릴 적부터 국정원의 주목을 받았고, 나의 청각장애는 오히려 내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나를 특수요원으로 양성했고, 나의 스마트폰은 나의 임무를 위한 비밀 도구였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무 중 기억을 잃고 평범한 배달기사로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는 국정원 요원들만이 아는 암호였다. 내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이 흉터를 통해 비상호출을 보내면 국정원 요원들이 출동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부분은 이전 챕터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수 앱의 숨겨진 기능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앱이 암호화된 통신 기능과 실시간 정보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흉터를 통해 비상호출을 보낸다는 설정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상호출을 보냈다는 설정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적 국정원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설정보다는 어릴 적 사고로 잃었던 기억의 일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물의 서사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흉터와 앱의 연결점을 재설정하고 기억의 공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불확실한 과거를 강조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니. 나의 삶은 배달기사로서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믿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왜 기억을 잃었을까? 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내게 박정우의 마약 밀매 현장을 급습했을 때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입력하자 10분 뒤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나의 스마트폰 앱은 단순히 녹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국정원에 나의 위치 정보와 주변 상황을 전송하는 비상호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빠른 판단과 뛰어난 입력 속도 덕분에 그들은 나의 비상호출을 받고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제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장면이므로 강조합니다. 나는 박정우를 응징하는 동시에 나의 정체와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세계에 갇힌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나의 과거를 찾고 블랙 로터스와 같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나는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특수요원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나의 청각장애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다. 나는 나의 비상한 관찰력과 기억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나의 첫 임무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잔당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명수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의 임무를 돕고 나를 보호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될 것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밝힌 나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평범한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국정원 특수요원 이선우.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별한 애플리케이션. 나의 뛰어난 관찰력과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손목의 별 모양 흉터까지. 모든 것이 국정원과 관련된 나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거대한 거짓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나의 청각장애는 약점이 아닌 세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되었다. 나는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내게 나의 과거 임무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나의 기억 속에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임무는 블랙 로터스라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기업 정보 탈취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핵심 정보를 알아내려 했다가 기억을 잃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박정우, 즉 갑질 사장은 그들의 마약 유통을 위한 하위 조직원이었다. 나의 기억은 미로와 같았다. 나는 그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국정원은 내게 최고의 심리학자와 기억 전문가들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나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다. 최면 요법, 이미지 연상 치료, 심지어 약물 치료까지. 하지만 나의 기억은 마치 두터운 안개 속에 갇힌 듯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기억 속에 블랙 로터스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명수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노력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명수는 국정원과 협력하여 블랙 로터스 조직의 잔당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 기여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의 임무를 돕고 나를 보호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국정원은 나의 과거 임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집, 내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나의 도예 작업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나는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으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흙의 감촉은 나에게 왠지 모를 익숙함을 주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도 도예를 즐겨 했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나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보았다. 스케치북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복잡한 건축 디자인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나온 것들이 분명했다. 나의 비상한 관찰력과 비상한 기억력은 어릴 적부터 나의 재능이었고 그것은 내가 국정원 요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나의 스케치들이 블랙 로터스 조직과 관련된 비밀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나의 과거 임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위장 잠입했던 블랙 로터스, 조직의 아지트와 그들의 핵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 속에서 나는 충격적인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박정우 갑질 사장의 얼굴이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조직의 핵심 간부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하위 조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중간 간부였고 내가 그를 폭행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나를 알아보았던 것이 분명했다. 나의 정체를 알고 나를 비웃고 깔보았던 것이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가 나의 기억을 지우는데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그를
응징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휩싸였다. 나의 기억은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빛과 같았다. 나는 빛을 따라 미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갔다. 그러던 중 나의 스케치북 속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스케치북의 가장 깊숙한 페이지에는 검은 연꽃이라는 제목과 함께 복잡한 건물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설계도 속에는 지하 벙커와 수많은 감시 카메라, 그리고 알 수 없는 통로들이 얽혀 있었다. 나는 이 설계도가 블랙 로터스 조직의 비밀 아지트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 아지트에 침투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나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정원 요원들은 나의 스케치북 속 설계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우 요원, 이 설계도는 블랙 로터스의 비밀 아지트와 거의 일치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 아지트에 침투하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이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그들의 말에 나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국정원은 나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블랙 로터스, 조직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기억 속에 숨겨진 정보들이 그들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이 모든 임무에 직접 참여하고 싶었다. 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의 고통의 원흉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명수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노력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임무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 또한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도움에 감사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지트 급습 작전 날, 나는 국정원 요원들과 함께 작전 현장으로 향했다. 나의 몸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의 정신은 완벽했다. 나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나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나는 나의 청각장애가 오히려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아지트는 깊은 산속에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폐건물 같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지하 벙커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이 아지트에 침투하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나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 선명하지 않았다. 국정원 요원들은 나의 스케치북 속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지트 내부로 진입했다. 나는 명수와 함께 후방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원했다. 나의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아지트 내부의 상황을 전송받고 나의 특수 앱은 그들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얼마 후 국정원 요원들이 아지트 내부에서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박정우는 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손에 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 번거리 새끼가 감히 나의 계획을 망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과 격렬한 몸짓에서 나는 그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나의 정체를 알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기억을 지우는 데 관여했던 것이다. 나의 복수심은 불타올랐다. 나는 나의 스마트폰을 들고 아지트 내부로 뛰어들었다. 명수는 나의 행동에 놀라 나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박정우를 응징하는 것. 나는 아지트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나의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의 청각장애는
오히려 내게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들의 동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박정우는 내가 쉽게 제압되지 않자 분노의 찬 목소리로 입모양을 움직였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에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게 힘을 주는 부적 같았다. 나는 그의 칼날을 피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나의 스케치북 속에서 내가 과거에 그린 건축 디자인을 떠올렸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칼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 너는 나의 기억을 지우고 나를 모욕했어.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나의 목소리는 침묵했지만 나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정우는 나의 눈빛에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나 박정우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박정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나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나의 모든 고통이, 나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정체와 과거의 비밀을 밝혀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되었다. 블랙 로터스의 비밀 아지트에서 박정우를 제압하고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낸 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할 때마다 나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평범한 배달 기사였던 내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 국정원 특수 요원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지만 나의 손목에 새겨진 별 모양 흉터와 돌아온 기억의 파편들은 나의 정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고요한 침묵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살아 숨쉬는 영웅이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나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나의 뛰어난 관찰력,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게 국정원 특수요원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미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청각장애는 약점이 아닌 세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되었다. 나는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특수요원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나의 첫 임무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잔당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었다. 명수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국정원의 정식 협력자로 합류하여 나의 옆에서 나의 임무를 돕고 나를 보호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국정원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나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체력 훈련부터 첨단 장비를 다루는 기술 훈련, 그리고 심리 훈련까지. 나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나의 정신은 완벽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을 훈련에 쏟아부었다. 특히 나의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했다.
국정원은 내게 최첨단 진동 감지 장비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장비는 소리의 진동을 감지하여 시각적인 파형으로 보여주거나 미세한 떨림을 촉각으로 느끼게 해 주었다. 나는 이 장비를 통해 소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목소리, 톤과 감정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들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의 훈련 과정은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블랙 로터스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의 잃어버린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나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몇 달 후 나는 모든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는 이제 완벽한 국정원 특수요원이 되었다. 나의 첫 임무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최고위 간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닥터 제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조직의 모든 불법 사업을 총괄하고 나의 기억을 지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잔혹함을 가진 인물로 좀처럼 자신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닥터 제이를 추적하기 위해 나의 모든 재능을 활용했다. 나의 비상한 관찰력은 그의 미세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의 은밀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가 남긴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특수 앱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는 닥터 제이의 그림자를 쫓으며 그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명수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 나의 임무를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었다. 명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었다. 닥터 제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위장막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를 쫓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다. 러시아의 설원, 중동의 사막,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밀림까지. 나의 임무는 고되고 위험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그를 찾아내고 나의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러던 중 나는 나의 기억 속에 숨겨진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닥터 제이에게 납치되어 기억이 지워지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다. 나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불법 생체 실험실에 갇혀 있었다. 닥터 제이는 내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했고 나는 고통 속에서 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연구 노트에 적힌 하나의 암호를 보았다. 그것은 복잡한 숫자 배열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암호를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나의 무의식은 그 암호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국정원 요원들에게 이 암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나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후 그들은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는 블랙 로터스 조직의 모든 불법 생체 실험에 대한 기록과 그들이 숨겨놓은 거대한 불법 자금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의 기억 속에 이렇게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닥터 제이는 이 암호를 통해 자신들의 모든 불법 사업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이 암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 암호를 통해 닥터 제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나는 국정원과 함께 닥터 제이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암호와 그의 연구 노트에 담긴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의 아지트는 외딴 섬에 위치한 거대한 비밀 기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그 안에는 불법 생체 실험실과 첨단 무기들이 가득했다. 나는 명수와 함께 작전 현장으로 향했다. 나의 몸은 완벽했지만 나의 정신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의 손에는 나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나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나는 나의 청각장애가 오히려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닥터 제이는 나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나의 얼굴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네 기억은 지워졌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과 격렬한 몸짓에서 나는 그의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했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두 기억해.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나의 메시지는 차가웠지만 나의 눈빛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닥터 제이는 비열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내게 덤벼들었다. 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나의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그를 제압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나는 그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렸다.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게 힘을 주는 부적 같았다. 나는 쓰러진 닥터 제이의 목에 발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나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나 닥터 제이를 체포했다. 그의 아지트에서는 수많은 불법 생체 실험 증거들과 불법 자금들이 발견되었다. 블랙 로터스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의 모든 고통이, 나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정체와 과거의 비밀을 밝혀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되었다. 닥터 제이를 체포하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나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7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기억 상실의 고통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명확한 기억과 벅찬 사명감이 채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살아 숨쉬는 국정원 특수요원 이선우였다. 국정원은 나의 활약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나의 뛰어난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내게 국정원 내 핵심 부서의 요원으로 발탁했다. 나의 주된 임무는 블랙 로터스와 같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나의 청각장애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진실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되었다. 나는 나의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국정원에서 최첨단 훈련을 계속 받았다. 특히 나의 강점인 시각적 분석 능력과 비상한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에 집중했다. 국정원은 내게 특수영상 및 음파 분석 장비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장비들은 소리의 진동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미세한 음파를 분석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이 장비들을 통해 과거 블랙 로터스가 남긴 모든 기록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잔당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나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들로 가득 찬 새로운 정보의 세계였다. 명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다. 그는 국정원의 정식 협력자로 합류하여 나의 모든 임무를 함께했다. 그의 뛰어난 탐정 능력과 내 대한 깊은 신뢰는 우리가 어떤 난관에도 부딪히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세계 각지를 누비며 블랙 로터스의 잔당을 소탕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 우리의 팀워크는 완벽했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없었지만 내게는 명수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국정원의 동료들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기억은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리 없는 증언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책에는 내가 겪었던 기억 상실의 고통, 블랙 로터스 조직과의 싸움, 그리고 나의 정체와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책의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재단을 설립했다. 나는 이제 강연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전국 각지를 넘어 세계 각지를 다니며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강연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도예 작업실은 여전히 나의 안식처였다. 퇴근 후 나는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으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흙의 감촉은 나를 안정시켰고 나의 손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나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도자기 작품들을 만들었다. 나의 작품들은 이제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나의 침묵을, 그리고 나의 사명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나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명수와 함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건축 현장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아이를 구하다 다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낡고 허름했던 건축 현장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념비를 바라보았다. 기념비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나의 과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날개를 잃었지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되었다. 몇 년 후 이선우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이곳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연구센터, 그리고 나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후학들을 양성했다. 나의 이야기는 후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나는 어느 평화로운 날, 나의 도예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나의 손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흙을 빚었고, 나의 눈빛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나의 옆에는 명수가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소리 없이 이어졌다.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없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메아리치는 영원한 교향곡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운명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앙코르의 시작이었다. 번거리 주제에 농인 배달 기사를 폭행한 갑질 사장. 그가 스마트폰으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입력하자 10분 뒤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선우가 겪었던 아픔과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용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지만 우리 안에 강인함과 희망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리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용기는 결국 빛을 찾아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침묵 속의 외침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제이를 체포하고 블랙 로터스. 조직의 모든 비밀이 드러난 후 나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7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기억 상실의 고통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명확한 기억과 벅찬 사명감이 채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살아 숨쉬는 국정원 특수요원 이선우였다. 국정원은 나의 활약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나의 뛰어난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내게 국정원 내 핵심 부서의 요원으로 발탁했다. 나의 주된 임무는 블랙 로터스와 같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나의 청각장애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곳의 진실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되었다. 나는 나의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국정원에서 최첨단 훈련을 계속 받았다. 특히 나의 강점인 시각적 분석 능력과 비상한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에 집중했다. 국정원은 내게 특수영상 및 음파 분석 장비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장비들은 소리의 진동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미세한 음파를 분석하여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이 장비들을 통해 과거 블랙 로터스가 남긴 모든 기록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잔당을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나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소리들로 가득 찬 새로운 정보의 세계였다. 명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였다. 그는 국정원의 정식 협력자로 합류하여 나의 모든 임무를 함께했다. 그의 뛰어난 탐정 능력과 내 대한 깊은 신뢰는 우리가 어떤 난관에도 부딪히지 않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세계 각지를 누비며
블랙 로터스의 잔당을 소탕하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 우리의 팀워크는 완벽했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없었지만 내게는 명수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국정원의 동료들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다. 나의 잃어버렸던 기억은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 없는 증언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책에는 내가 겪었던 기억 상실의 고통, 블랙 로터스 조직과의 싸움, 그리고 나의 정체와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책의 인쇄 전액을 기부하여 청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재단을 설립했다. 나는 이제 강연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전국 각지를 넘어 세계 각지를 다니며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힘을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강연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도예 작업실은 여전히 나의 안식처였다. 퇴근 후 나는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으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흙의 감촉은 나를 안정시켰고 나의 손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나의 경험을 담은 새로운 도자기 작품들을 만들었다. 나의 작품들은 이제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나의 침묵을, 그리고 나의 사명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다. 나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명수와 함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건축 현장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아이를 구하다 다쳤던 바로 그곳이었다. 낡고 허름했던 건축 현장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기념비를 바라보았다. 기념비에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나의 과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날개를 잃었지만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되었다. 몇 년 후 이선우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이곳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연구센터, 그리고 나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후학들을 양성했다. 나의 이야기는 후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나는 어느 평화로운 날, 나의 도예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다. 나의 손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흙을 빚었고 나의 눈빛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나의 옆에는 명수가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소리 없이 이어졌다. 서로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나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소리 없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메아리치는 영원한 교향곡이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운명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앙코르의 시작이었다. 번거리 주제에 농인 배달 기사를 폭행한 갑질 사장. 그가 스마트폰으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입력하자 10분 뒤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선우가 겪었던 아픔과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과 용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지만 우리 안에 강인함과 희망은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리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용기는 결국 빛을 찾아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침묵 속에 외침을 경험한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